어머니,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호텔 컨셉 다 망쳐요. 시골 냄새 나는 할머니가 왜 여기 계세요? 그날 제 손주 돌잔치에서 며느리가 제 팔을 붙잡고 연회장 밖으로 끌어내며 한 말입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제가 받은 대접이 고작 이거였습니다. 제가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며느리가 사람 볼 줄을 몰라서 제 성격을 몰랐나 봅니다. 저는 잠자코 당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손주 돌잔치에서 저를 내쫓은 아들 부부에게 제가 되갚아준 사연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래야 저도 이야기할 맛이 납니다. 저는 올해 72, 정명숙입니다. 충남 공주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14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아들 하나를 키우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은 시간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고무장화를 신고 비닐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방울토마토 농사가 제 생계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하루 14시간씩 일했습니다. 여름엔 비닐하우스 안이 찜통이었습니다. 온도계가 45도를 넘나들 때도 저는 토마토 순을 따고 농약을 뿌렸습니다. 겨울엔 손이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 학비를 대야 했으니까요. 제 손톱 밑엔 늘 검은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흙대였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두꺼워졌고 갈라진 틈 사이로 피가 배어나오기 일쑤였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서류를 뗄 때에도 지문 인식이 안 되어 늘 애를 먹곤 합니다. 그래도 아들 현수만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현수가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저는 마을회관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다니 그게 제 평생 최고의 자랑이었습니다. 대학 4년, 대학원 2년, 그리고 대기업 입사까지 제가 번 돈은 모두 현수에게 갔습니다. 저는 구멍난 고무 장화를 신고 다녔지만 현수는 최신 노트북과 브랜드 옷을 입었습니다. 그게 하나뿐인 아들에게 모든 걸 해주는 제 기쁨이었습니다. 5년 전 현수가 결혼한다며 예비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김서연.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 자란 피부가 의사였습니다. 첫인상부터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는 공손했지만 제가 내민 손을 잡는 걸 망설이더군요. 제 거칠고 검은 손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제가 준비한 시골 밥상을 보고는 젓가락질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털었습니다. 2억 3천만 원. 비닐하우스 6동을 팔고 논 3,000평을 팔아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서울 강남에 전세를 얻어줬습니다. 사돈댁은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대형병원 원장, 어머니는 강남에서 부티크를 운영했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저를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이고, 시골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겠네요. 여기 음식이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사돈이 제게 한 첫마디였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저를 드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결혼식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강남의 특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갔지만
서연이 준비해준 드레스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한복은 너무 올드하세요. 이게 더 품격 있어 보일 거예요. 품격.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결혼 초엔 그래도 서연이 저를 어느 정도 챙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은 현수와 함께 공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담근 김치며 장아찌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런 거 안 먹어요. 너무 짜고 냄새나요. 텃밭에서 직접 기른 배추로 담근 김치를 보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오실 때 좀 깨끗이 씻고 오시면 안 돼요? 흙냄새가 너무 심해요. 우리 집의 냄새가 다 배요. 제가 일하다 잠깐 들른 날 서연은 대놓고 불평했습니다. 현수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제 아들이 아내 편을 드는 걸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작년 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제 생애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 처음 본 손주는 천사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서준이 선물 준비했단다. 제가 석 달 동안 한 땀 한 땀 수놓은 베넷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오방색 실로 수놓은 전통 문양이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촌스러운 거 누가 입혀요? 애가 무슨 박물관 전시품이에요? 우리 애는 명품만 입힐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 선물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0일 때는 더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금팔찌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투박한 디자인은 요즘 안 해요. 그리고 순도도 의심스러워요. 혹시 가짜 아니에요? 제가 직접 산 순금 팔찌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연의 무시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명절 때도 저는 찬밥 신세였습니다. 작년 추석 현순의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서연의 친정 부모님도 함께 있었습니다. 서연은 친정 부모님께는 한우 선물 세트와 고급 과일을 드렸습니다. 저에게는 마트에서 파는 3만 원짜리 샴푸 세트를 줬습니다. 어머니는 이거 필요하시댔죠? 시골에서는 이런 것도 비싼 거잖아요. 사돈 앞에서 당한 모욕이 더 뼈 아팠습니다. 그러던 지난달 드디어 손주 돌잔치 날짜가 잡혔습니다. 현수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엄마, 다음 달 15일에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돌잔치예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날짜만 알려주고 자세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초대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전화했습니다. 현수야, 돌잔치 몇 시야? 엄마 뭐 준비해 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사실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서연이 회사 사람들이랑 친구들 위주로 하려고 해서요. 무슨 소리냐? 할머니가 손주 돌잔치 못 간다는 거야? 아니, 그게 서연이가 호텔 컨셉 맞추느라 신경 많이 썼는데 엄마 오시면 분위기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위기? 제가 분위기를 망친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잔치 당일 남편 제사 때나 입는 고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3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으로 산 순금 목걸이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500만 원짜리였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셨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제 한복이 비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회장 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손주 사진이 여러 개가 커다랗게 걸려 있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서연을 만났습니다. 저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귀신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손주 돌잔치인데 당연히 와야지. 서연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제 팔을 잡고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머니, 제발 돌아가세요. 지금 안에 중요한 손님들 다 계세요. 의사 선배들, 병원 이사장님, 유명 인사들이요. 어머니 차림이 너무 촌스러워요. 시골 냄새가 진동해요. 저는 한복 자락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가 촌스럽다는 거니? 이거 비단이야. 할머니가 손주 돌잔치 가는데 뭐가 문제야?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다 망쳐요. 사진 찍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들어가면 사진톤이 다 깨져요. 호텔 컨셉이 엉망이 된다고요. 그때 현수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왔어요? 오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너도 엄마가 창피하니? 엄마가 그렇게 부끄러워? 현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가세요. 나중에 따로 뵐게요.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며 화려하게 차려입은 손님들이 보였습니다. 돌상은 마치 동화 속 궁전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제 손주는 왕자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호텔 컨셉 다 망쳐요. 시골 냄새 나는 할머니가 왜 여기 계세요? 그녀는 제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까지 끌고 갔습니다. 제발 다시는 오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사라져 주마. 대신 너희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그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에 가서 토지 등기권리증을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땅이 5,000평, 집과 비닐하우스까지 합치면 시가 15억 원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저희 부부 공동 명의로 해뒀던 걸 남편 사후 제가 단독 상속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이 땅이랑 집, 비닐하우스 전부 매매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중개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다 합치면 15억은 나올 텐데요. 정말 파시려고요? 네,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싶습니다. 동네가 작아서 마을에 소문이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쳤어? 땅을 왜 팔아? 내 땅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상관할 일이야? 엄마, 그거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물려받을 거? 너 같은 불효자식한테는 똥 한 덩어리도 안 줘. 며칠 후 현수와 서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이번엔 정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땅 판다니까 정신이 들었나 보네. 서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가짜 눈물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 모실게요.
매주 찾아뵙고 명절도 꼭 함께하고 현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 땅은 아버지 유산이잖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주라고 했잖아요. 저는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쓴 자필 유언장이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봐라. 모든 재산은 아내 정명숙에게 상속하며 아내가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믿었어. 너처럼 나를 무시하지 않았지. 일주일 만에 매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15억 3천만 원. 시골 땅치고는 좋은 가격이었습니다. 개발 예정 소문이 돌면서 값이 올랐던 것입니다. 계약금 3억을 받은 날, 저는 강원도 속초의 고급 실버타운을 계약했습니다. 입주금 5억, 월 관리비 400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따로 빼두었습니다. 현수가 다시 찾아왔을 때 저는 이삿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서연이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돌잔치 때 나를 쫓아낸 건 평생 잊을 수 없어. 시골 냄새 난다며 창피하다고 했잖아.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가족이 그렇게 대접해? 나도 사람이야.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못됐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늦었어. 이미 계약 다 끝났고 나는 내일 떠나.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나도 너희 연락 안 받을 거야. 엄마, 그럼 돈이라도. 저희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서연이 병원도 적자고 제 월급으론. 너희 생활? 내가 알 바 아니야. 알아서 살아. 다음 날 저는 공주를 떠났습니다. 30년 살던 집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실버타운은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시설은 호텔 못지않게 화려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저에게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김 여사님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도 저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재산 다 정리하고 여기 왔죠. 후회 없어요. 우리는 매일 바다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서너 달이 지났을 때 현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서연이랑 이혼 진행 중이에요. 서연이가 돈 문제로 친정에서도 외면받고 있대요. 저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치료받고 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현수가 손주를 데리고 실버타운을 찾아왔습니다. 경비실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드님이 오셨는데 들여보낼까요? 안 됩니다. 면회 거부 명단에 올려주세요. 하지만 손주 생각에 마음이 약해져서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손주가 보였습니다. 많이 컸더군요. 현수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는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말했습니다. 돌잔치 때는 엄마 필요 없다더니 이제 와서 찾아오니?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그건 내가 평생 구해야 할 거야.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니까 오지 마. 엄마, 그래도 손주는 봐주세요. 애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손주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오후 2시에 30분만 면회 허락하겠어. 그것도 손주만. 너는 오지 마. 엄마. 그리고 기억해. 내가 물려줄 재산은 없어. 내 돈은 내가 다 쓰고 갈 거야. 사실 아직 5억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 노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손주를 위해 신탁으로 묶어둘 생각이었습니다. 현수는 한 푼도 건드릴 수 없도록 말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과 이혼한 현수는 월세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연은 병원이 파산하고 친정마저 외면한 채 미국으로 떠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저는 실버타운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엔 요가를 하고 오후엔 친구들과 게이트볼을 칩니다. 저녁엔 와인을 마시며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웁니다. 붓을 잡은 제 손은 더 이상 흙 묻은 거친 손이 아닙니다. 늦게나마 손이 호강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는 손주와의 만남은 제 유일한 가족 시간입니다. 손주는 할머니가 사는 곳이 궁전 같다고 합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저도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손주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준이가 크면 할머니가 도와줄게.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어느 날 실버타운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팔았던 공주 땅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땅값이 3배는 뛸 거라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땅 안 팔았으면 대박이었겠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돈보다 중요한 걸 얻었으니까요. 뭘 얻으셨는데요? 자존심이요. 그리고 사람 대접받는 삶이요. 그날 밤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그 땅이 몇십억 될 뻔했는데.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파도 위에 부서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시골 냄새가 나든 말든, 촌스럽든 말든, 나는 나답게 살고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며칠 후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손주 서준이가 2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도록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봉사활동 500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수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아드님께는 아무것도 안 남기시나요? 네, 아들에게 줄 건 이미 다 줬어요. 제 청춘과 제 인생을 줬죠. 그걸로도 모자라서 저를 쫓아냈으니 이제 더 줄 건 없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실버타운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졌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를 보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평생 꿈꿔왔지만 갈 수 없었던 곳들이었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돈 모으느라 미뤄뒀던 꿈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현수에게서 수십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읽지도 않고 지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실버타운 로비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다던 그녀가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명품 백 대신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화려했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녀를 스쳐 지나가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연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미국에서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친정조차도 저를 외면해요. 이혼하고 나니까 아무도 저를 안 도와줘요. 현수 오빠라도 다시 만나고 싶은데 오빠가 절 안 만나줘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머니가 오빠를 설득해 주세요. 제가 정말 반성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서연이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제가 어머니를 시골 냄새 난다고 무시한 것, 돌잔치에서 쫓아낸 것, 다 제가 미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서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늦었어. 내가 나를 쫓아냈을 때 우리 관계는 끝난 거야. 그리고 현수와 내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제 와서 무릎 꿇어도 소용없어. 어머니, 한 번만. 경비 아저씨, 이분 내보내주세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경비원이 와서 서연을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울부짖는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밤 김 여사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왔다면서요? 용서해주지 그랬어요. 김 여사님, 어떤 상처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모욕은요. 맞아요. 우리가 시골 출신이면 어때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한 돈으로 자식들 다 키웠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자식들이 우리를 창피해하고 무시했잖아요. 그런 자식은 자식도 아니에요. 2달 후 현수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실버타운 우편함에 두툼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지금 많이 아픕니다. 우울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매일 엄마 생각만 해요. 제가 엄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돌잔치 그날 제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서연이 엄마를 쫓아낼 때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저는 정말 못난 자식입니다. 엄마가 평생 고생하신 걸 알면서도 무시했어요. 엄마 손이 왜 그렇게 거친지, 왜 흙냄새가 나는지 다 알면서도 창피해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 거친 손이 저를 키운 손이었다는 걸, 그 흙냄새가 제 학비를 댄 냄새였다는 걸. 엄마 용서 못 해주셔도 돼요. 대신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그 말뿐이네요. 편지를 읽고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주 면회 시간을 한 달에 2번으로 늘려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실버타운 정원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친구들과 벚꽃 아래서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명숙 씨, 후회 안 해요? 자식과 인연을 끊은 거? 저는 벚꽃잎이 떨어지는 걸 보며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전혀요. 오히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평생 자식한테 올인했는데 돌아온 건 무시와 모욕이었잖아요.
이제라도 제 인생을 찾은 게 다행이죠. 맞아요. 우리 나이에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남은 인생이라도 우리 것으로 살아야죠. 여름 저는 제주도로 한 달 살기를 떠났습니다. 실버타운에서 리모델링하는 동안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펜션에서 매일 바다를 보며 지냈습니다. 아침엔 해변을 산책하고 낮엔 카페에서 책을 읽고 저녁엔 노을을 보며 일기를 썼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도 만났습니다. 75세의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은퇴한 교수였는데 역시 자식들과 연을 끊고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자식이 효도할 거라는 기대를 버리니 인생이 편해지더군요. 이제 제 삶의 주인은 저니까요. 박 선생님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느 날 현수가 제주도까지 찾아왔습니다. 펜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주도에 계신다는 소식 듣고 왔어요. 왜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저 곧 수술 받아요. 위에 종양이 생겼대요. 수술 전에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요.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래, 수술 잘 받아. 하지만 나는 병원에 가지 않을 거야. 엄마, 현수야, 내가 날 버렸을 때 우리 관계는 끝났어. 이제 와서 아프다고 찾아와도 난 내 엄마가 아니야. 정말 차가운 말이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테니까요. 현수는 결국 혼자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손주가 면회 왔을 때 전해 들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많이 아팠는데 이제 좀 나아졌대요. 할머니가 병문안 와주면 더 빨리 나을 것 같은데. 손주의 말에도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준아, 할머니는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 아빠가 할머니한테 너무 못됐거든. 하지만 서준이는 할머니가 늘 사랑한단다. 겨울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실버타운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저는 빨간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평생 한복과 작업복만 입던 제가 드레스를 입으니 거울 속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파티장에서 박 선생님이 제게 춤을 청했습니다. 정명숙 씨, 제가 오늘 용기를 내봅니다. 저와 춤 한 곡 춰주시겠어요? 평생 춤이라곤 춰본 적 없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서툴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72에 처음으로 춤을 췄다. 시골 냄새 난다고 무시받던 내가 드레스를 입고 춤을 췄다. 인생은 정말 놀랍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손주가 새해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제가 만든 카드예요. 카드를 열어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할머니께. 할머니가 계셔서 저는 행복해요. 사랑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서준아, 할머니도 너를 정말 사랑한다. 할머니가 아빠한테는 줄 수 없는 사랑을 다 너한테 줄게. 착한 우리 서준이. 늘 당당하게 살아.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말고. 그해 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연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 실패 후 빚더미에 앉았고 우울증을 앓다가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워했지만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현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죽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서연이 부모님이 엄마를 찾아요. 한 번만 와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대신 조의금 봉투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2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여름, 제 73세 생일이었습니다. 실버타운 친구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이 73개나 꽂혀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평생 변변한 생일 파티 한 번 못 받아봤는데 이 나이에 이런 축하를 받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박 선생님이 제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쁜 스카프였습니다. 이거 파리에서 샀어요. 명숙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평생 실용적인 것만 선물 받았는데 이렇게 예쁜 선물을 받으니 소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가을 실버타운에서 단체로 일본 여행을 갔습니다. 교토의 청수사에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남은 인생 건강하게 나답게 살게 해주세요. 온천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숙 씨, 아들이랑 화해할 생각 없어요?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한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금이 가 있잖아요. 차라리 새 그릇으로 새 시작하는 게 나아요. 맞아요. 우리 나이에 스트레스 받으며 살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겨울 폭설이 내렸습니다. 실버타운은 난방이 잘 되어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설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공주에서 살 때는 겨울이 지옥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 난방비 걱정, 수도 동파 걱정, 눈 치우느라 허리 아픈 것. 지금은 그 모든 걱정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저녁 벽난로 앞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뉴스가 나왔습니다. 충남 공주 일대 대규모 개발, 땅값 3배 폭등. 제가 팔았던 땅이 이제 45억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이고, 그때 안 팔았으면 대박이었겠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이미 제일 중요한 걸 얻었어요. 자존심과 행복이요. 박 선생님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명숙 씨, 우리 남은 인생 함께해요. 외롭게 살기엔 시간이 아까워요. 고백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고백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결혼은 싫어요. 그냥 친구로, 동반자로 지내요. 좋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외롭지 않게 함께하기로. 봄 벚꽃이 다시 피었습니다. 여름 제주도로 다시 한 달 살기를 떠났습니다. 이번엔 박 선생님과 함께였습니다.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산책하고 책 읽고 영화 보고 이런 게 행복이구나. 평생 몰랐던 행복을 이제야 알게 됐네요.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어느 날 저녁 노을을 보며 와인을 마시는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그때 현수와 서연을 용서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또 무시당하고 또 상처받고 결국 비참하게 살다 죽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손주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키가 많이 컸습니다. 이제는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후로도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 오후엔 친구들과 수다, 저녁엔 박 선생님과 데이트, 75세 생일날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찾아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죠? 손주분 신탁계좌 첫 운용 수익입니다. 생각보다 수익률이 좋아서 5억이 7억이 됐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손주를 위해 맡겨둔 돈이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드님이 매달 100만 원씩 어머님 계좌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거부하실 줄 알고 익명으로 보내고 있는데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현수가 매달 돈을 보내고 있었다니. 그 돈은 돌려보내세요. 받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약간 풀렸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어느 날 박 선생님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은 건졌지만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명숙 씨, 이제 제가 짐이 될 것 같아요. 저 때문에 고생하지 마세요. 박 선생님이 병상에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함께 하기로. 제가 끝까지 옆에 있을게요. 매일 병원에 가서 간호했습니다. 재활 운동도 함께 했습니다. 석 달 후 박 선생님이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활치료 6개월 만에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전 포기했을 거예요. 박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제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먼저 간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현수를 너무 미워하지 마. 걔도 후회하고 있잖아. 하지만 여보, 그 애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잖아요. 알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이야. 한 번쯤은 만나줘. 꿈에서 깨어나니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낯익은 사람을 봤습니다. 현수였습니다. 많이 야위고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고 깊은 주름이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멀리서라도 한번 뵙고 싶었어요. 저는 그를 지나쳐 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차를 타려는데 현수가 뒤에서 외쳤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게요. 그래도 건강하세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박 선생님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드님을 만났다면서요? 네, 우연히 마주쳤어요. 어떠셨어요? 많이 늙었더라고요. 불쌍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이 더 필요한가 봐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 나이 76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며느리가 저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무시당하며 눈치 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모욕이 오히려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때로는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이 영상이 시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도 준비가 됩니다.